안녕하세요. 함께 동양학을 공부해보는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십천간에 대해서 좀 더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십천간은 갑을병정, 무기경신, 임계입니다. 그런데 이 십천간이 자축, 인묘, 진사, 오미, 신유, 술해, 십이지지와 만나서 육식간지를 이룹니다. 그리고 이 육식간지가 동양학에 있어서 시간과 공간의 어떤 변화 과정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부호로서 사용이 되는데, 이상하게 기본적인 그 십천간과 십이지지에 대한 설명을 많이 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 이유를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동양학을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제가 느끼는 것이, 기본적으로 쓰는, 많이 사용하는 그 용어가 가장 중요한 것 같다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원리 위주로 설명을 많이 하기 때문에 자의 하나하나가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자의에 따라서 모든 것이 출발해서 철학이라든지 이론들이 확장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 기초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어떤 그러한 용어들은 반드시 원래 가지고 있었던 정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치중해서 살펴봐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의도에서 십천간 또한 단순하게 그냥 갑을병정, 무기경신, 임계로 외우고 지나가야 되는 어떤 그런 수준의 내용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무엇보다도 십천간에 대한 이해가 철저하게 되어 있어야 동양학의 기초가 생긴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십천간은 굉장히 신성시되는 글자였습니다. 하늘의 글자였기 때문에 천문을 나타내는 글자였습니다. 그래서 옛날 중국 고대 황제들도 황제들의 이름에 십천간을 넣어서 사용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세월이 지나면서 시간을 나타내는 일반적인 부호화되다 보니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뭐 시간을 나타내는 부호일 뿐이구나라고만 치부해버리는데, 실질적으로는 의미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십천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부분이 중요한 것인가, 그런 부분들을 한번 이번 시간을 통해서 되새겨 보고자 합니다. 십천간 정의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경우에도 어떤 용어가 생겼을 때 그 용어가 그 기원한 부분에 있어 가지고 정의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십천간에 대한 기본적인 오행 정의가 가장 문헌적으로 먼저 보이는 문헌이 홍범구주라는 부분에서 오행의 정의가 나옵니다. 거기에 목은 곡직이고, 화는 염상, 토는 다세, 금은 종혁, 수는 윤화,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뭐 사주에서도 뭐 곡직격, 염상격, 가세격, 종혁격, 윤화격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그냥 그렇게 이야기하고 말아요. 그런데 과연 그렇게만 이야기하고 말 부분인가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그래서 이 홍범구주가 언제 나왔냐 하면은 기원전입니다. 1046년 이후에 아마 나오지 않았을까라 짐작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옛날 중국 고대 역사를 보면은 하상주, 상은 다른 말로 은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은주 시대가 되는데, 그래서 그 은나라 제일 말기 그 황제가 주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주왕이 망한 연도가 기원전 1046년입니다. 이때 은나라의 현자, 기자가 있었습니다. 기자가 있었는데 주나라의 무왕이 은나라의 주왕을 벌하고 나서, 멸망시키고 나서 이제 큰 나라를 통치를 해야 하다 보니까 그 통치에 대한 어떤 조언을 구하고자
그 은나라 신하죠. 기자에게 가서 어떻게 하면은 잘 다스리겠습니까? 물었습니다. 그때 기자가 이야기해준 내용이 홍범 구주인데 그 홍범 구주 안에 오행의 정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나무는 곡지, 구불구불하고 곧다. 그 다음에 화는 염상, 타오르고 위로 간다. 토는 가색, 심을 가에 거둘색자입니다. 심고 거둔다. 금은 딸을 종자에 바뀔 혁자, 종혁. 수는 윤택할 윤자 아래 하자 해서 윤하가 됩니다. 그런데 저는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오행이 정의를 했는데 왜 두 자씩만 했을까? 세 자, 네 자 쓸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동면에 앞면, 뒷면, 양면처럼 두 자씩으로만 표현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목에 있어서 곡지, 화에 있어서 염상, 토의 가색, 금의 종혁, 수의 윤하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목에 해당되어 있는 천간이 간목이랑 을목이라면 이 간목, 을목이라는 글자도 이 각각 글자에 한자에 대입을 해서 정의를 생각해 보면 어떻게 했느냐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곡직에 있어가지고 이 구불곡자잖아요. 그래서 이 을목이 보면 구불구불해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을목을 구불곡자에 배치를 하고 그러다 보니 남은 갑은 곧을 직자에 배분을 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불을 논할 때 태양은 위에 있다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물론 태양이라는 표현이 아주 정확한 표현은 아닙니다. 그냥 병화의 일부 속성 중에 하나가 태양일 뿐입니다. 그런데 병화를 태양으로만 무조건 해석을 한다면 오류가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태양은 위에 있는 존재니까 병화를 상에다 두게 되면 이 타오를 염자는 정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화에는 염상이 정의가 있는데 염에는 정화가, 상에는 병화를 제가 배속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토는 심을 가자와 거둘색이 있는데 씻는 것은 제가 무토, 그 다음에 구두어 드리는 것은 기토라고 이제 배분을 했습니다. 그리고 금은 따를 종자와 바뀔 혁자가 있는데 따를 종자에 경금을, 그리고 바뀔 혁자에 신금을 배분을 했습니다. 그리고 수, 윤하에 있어가지고 윤택할 윤자는 개수, 아래 하자는 임수를 제가 배분을 하고 정의를 한번 내려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목부터 살펴보면 목은 구불구불한 것은 줄기, 가지가 되겠죠. 나무에 있어가지고. 그렇죠? 그리고 나무에 있어가지고 곱게 내려가는 건 뿌리가 될 겁니다. 땅 아래로 해서. 그래서 간목을 뿌리로 정의를 하고 을목을 줄기, 가지로 정의를 하고자 합니다. 제가 정의하는 방법은 이렇게 하겠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이후에 화, 토, 금, 수를 정의하는 것도 나무를 기준으로 해서 이 모든 것을 정의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정화는 나무가 키도 크고 나이테도 늘어가고 하는 부분을 담은 성장과 발전, 이 불이 두 개가 있지 않습니까? 타오르고 또 타오르는 부분인데 이 성장해가고 성장해간다는 뜻인 거죠. 단계를 밟아서 올라간다. 그래서 이 성장 발전하다 보면 나무가 무성해지지 않습니까? 커지지 않습니까? 우람해지고 그렇게 커지고 우람해지면 누구라도 다 이제 볼 수 있는 그러한 존재감이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그 존재감이 드러나려고 그러면 세력이 좋아야 된다. 그걸 달리 표현하면 무성하다라고 이제 표현해서 제가 무성하다고 이제 정의를 내린 것이 병화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토는 이 나무라는 것은 토에 뿌리를 박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땅 위에 뭡니까? 그 씨앗이 떨어져서 그 씨앗이 땅 속으로 들어가서 뿌리로 변하는 거기 때문에 처음에 씨앗이 땅에 떨어지는 순간을 심을 가로 이제 비유를 한 겁니다. 땅 위. 땅인데 땅의 정의를 어떻게 하느냐? 땅 위와 땅 아래가 있다 뿐이죠. 그래서 땅 위는 드러난 영역, 우리가 볼 수 있는 영역이기 때문에 드러났다. 땅 아래는 우리가 볼 수 없잖아요. 그래서
감추어져 있는 영역이라고 이제 제가 정의를 내리는 겁니다. 그리고 나무가 봄, 여름, 가을을 거치면 어떻게 돼요? 열매 수확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종자는 따를 종자, 봄을 거치고 여름을 거치고 가을에 비로소 열매를 수확할 수 있다. 그러니까 봄, 여름, 가을에 시간을 따른다라는 거죠. 그래서 경금, 열매라고 했고요. 그 열매 안에는 씨앗이 있습니다. 그 씨앗이 신금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박힐력자인데 이 씨앗은 땅속에 들어가가지고 물을 빨아당겨서 일정한 환경이 되면은 뿌리로 바뀌지 않습니까? 그래서 씨앗에서 뿌리로 바뀌는 것은 씨앗에서 뿌리로 바뀌는 것은 완전히 형태가 달라지는 거죠. 확 바뀌는 거죠. 혁명과 같은 거죠. 그래서 박길혁자의 신금이 배분이 되면서 이것은 씨앗으로 보는 게 타당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오행을 말씀하실 때 뭐 금금목해서 금이 목을 극한다, 도끼 자루로 나무를 베어서 우리가 사용을 하게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런 비유는 이치를 생각하는 면에서는 아주 지엽적인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주 사소한 부분. 그런데 그게 대세가 될 수 없는데 큰 원리를 원할 때에는 아주 말단적이고 지엽적인 걸 가지고 목금에 대한 정의가 대부분인 것 마냥 생각을 해버리니까 어떤 이치를 보는데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관점에서는 이 전체를 전부 다 나무를 가지고 설명을 하기 때문에 나무에서 열려있는 것은 열매와 씨앗이기 때문에 이 열매와 씨앗을 금으로, 결과물로 보는 것이 저는 아주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나무가 자라는데 항상 필요한 게 물이죠. 생명의 시작은 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수에는 윤하라고 이제 정의를 내리는데 윤택할 윤자의 아래 하자입니다. 그래서 이 물을 정의할 때에도 저는 물은 사용되기 전에 물이 있고 사용되고 난 뒤에 물이 있다고 생각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나무가 이제 생기기 위해서는 씨앗이 땅속에 들어가서 그것이 물을 머금어 가지고 뿌리로 바뀌어야 되는데, 씨앗이 물을 사용하기 전에 있는 것을 아래에 그냥 물이 그냥 존재하기만 하는 상태인 것은 임수로 제가 정의를 했고, 이제 뿌리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뿌리 속으로 물이, 수분이 전달되면 뿌리가 또 이제 줄기 가지를 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수액이 생겨서 그 뿌리와 줄기 가지를 타고 흐르기 때문에 나무를 윤택하게 해주는 작용이 있지 않습니까? 용도가 있다는 거죠. 사용된 후의 물, 그러니까 씨앗이 뿌리로 바뀌어서 그 씨앗이 줄기 가지를 이제 성장 발전을 시킬 때 이 물만큼 나무를 윤택하게 해주는 게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윤택할 윤자. 그래서 저는 이 오행은 철저하게 식물, 38 목도에 근거해서 목화토금수를 이해해야지만이 비로소 근원적인 원리를 이해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르게 뭐 정의를 내리는 부분도 많습니다만은 저는 그것보다는 일관성 있게 식물을 기준으로 해서 동방이 38 목도잖아요, 그죠? 화도에서. 그래서 이 식물에 이제 벼도 포함이 되고 여러 가지 그 과실수에 관련되는 나무들, 그죠? 많은 것들이 이제 벼도 이제 포함이 되고요. 그래서 통칭해서 식물이라고 제가 이제 명사를 해서 38 식물의 38 목도를 근간으로 해서 이 오행을 정의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이제 저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다른 데서 이야기하는 오행의 정의가 좀 차이가 나죠. 그래서 나무가 있다면 나무 자체를 가지고 그 나무에서 어떤 부분이 간목의 부분이고 어떤 부분이 을목이냐라고 이야기하는 게 옳은 관점이 아닌가라고 보는 거죠. 그리고 성장이 불인데 성장이 있어서도 성장해 나가는 과정이 있고 성장해서 드러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결국은 성장 자체를 놓고 봤을 때 성장의 초반인지 아니면 그 성장의 어떤 드러남인지에 따라서 정화와
그 병화로 나누는 거죠. 토도 마찬가지입니다. 땅 자체를 두고 땅에 드러난 부분과 감추어진 부분으로 이제 정의를 하고, 금, 어떤 결과에 있어서도 우리가 실질적으로 뭡니까? 먹을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은 경금이라고 보고, 먹고 나서 버리는 씨앗 부분은 이제 그 신금이라고 보는 거죠. 그리고 물은 뭡니까? 물 자체에 사용되기 전과 사용된 후에 어떤 그런 개념으로 이 그 홍금 구주에 나와 있는 목의 복칙, 화의 영상, 토의 가세, 금의 종혁, 물의 윤화 이런 부분을 이해한다면 굉장히 매끄럽게 다 연결이 되지 않습니까? 하나도 어디 뭐 다른 데서 뚝 떨어져 있는 그런 부분들이 없이. 그래서 이렇게 오행을 이해하는 게 가장 훌륭한 방법이 아니겠는가. 그런데 이 근원적인 방법은 잊어버리고 자꾸 나무에 큰 나무는 감목이고 작은 나무, 덩쿨, 뭐 화초, 잡초, 작은 것들은 을목이다. 이렇게 비유를 해버리면 원리를 이해하는 데 있어 가지고 와닿지가 않는다라는 거죠. 나무의 종류를 여러 가지를 나열을 해놓고 큰 거는 갑이라 그러고 작은 거는 을목이라고 정의를 해버리면은 종류를 가지고 구분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된다는 거죠. 나무라는 본질을 두고 그 본질에 동전의 앞면이냐 뒷면이냐 해서 양과 음으로 구분을 하는 관점이 맞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하도에 십천간에 배분되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하도는 북쪽에 16합수, 남쪽에 27합화, 동쪽에 38합모, 서쪽에 49합금, 중앙에 50합토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1에는 임수, 6에는 개수, 3에는 간목, 8에는 을목, 2에는 정화, 7에는 병화, 4에는 신금, 9에는 경금, 5에는 무토, 10에는 기토를 배분을 했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제가 빨간 선으로 사선을 표현을 해놨습니다. 항상 물에서 생명이 발동을 하니까요. 그렇죠? 물이 없이는 생명이 나올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북방하고 동쪽은 시작의 개념으로 보자라는 거죠. 시작. 그죠? 그러면 그 맞은편에 있는 남쪽과 서쪽은 종, 마무리의 개념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시작은 누가 잘 시작합니까? 양이 시작을 잘하죠. 그 다음에 마무리는 누가 마무리 잘합니까? 음이 마무리를 하죠. 그래서 이 시작의 영역에서는 양간이 생수에서 1, 3번에 임수, 간목이 온다라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그 종의 관점에서 음간이 이루는데, 이때는 음이 대세이기 때문에 안에 생수에 음에 해당되는 그 간지, 정화, 그 다음에 신금이 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병정, 양간, 음간인데 왜 이쪽에서는 안쪽에 정화가 왔냐는 거죠. 음화가 왔냐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시작과 마무리인데, 시작을 하는 주된 기운은 양의 기운이기 때문에 양간이 오는 게 맞아서 임수와 간목이 온 것이고, 그 반대편에 되는 마무리되는 그 영역에서는 음간이 주도하는 세력이기 때문에 음의 글자인 정화와 신금이 생수에 왔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왜 이 십천간이 이러한 형태로 배분이 됐는지 명확하게 이제 설명이 되는 거죠. 그리고 38 목도와 십천간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이렇게만 설명을 드리면 시각적으로 어떤 좀 효과가 떨어지기 때문에 제가 그림을 통해서 한번 나타내 보았습니다. 그림을 통해서 나타내 보면 나무 한 그루만 제대로 이해를 하면 십천간에 대해서는 이해하시기가 편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씨앗이 떨어져서 간목, 뿌리가 되면, 그죠? 이 뿌리가 어떻게 됩니까? 을목, 줄기, 가지로 해서 자란다라는 거죠. 그래서 뿌리는 곱게 아래로 향해서 뭘 추구를 합니까? 이 물을 가져와야 됩니다. 사용하기 전에 물, 임수를 향해서 뿌리가 곱게 내려가지고 이 임수를 빨아당기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이 간목이라는 뿌리가 되고, 뿌리 속으로 수액이 전달되어서 나무가 물을
흠뻑 빨아당겨서 윤택해지죠. 그래서 윤택하다, 개수, 나무 안에 제가 개수를 적은 이유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임수는 나무가 사용하기 전에 물이기 때문에 나무 아래에다가 임수를 제가 형상화했고, 나무 속의 수액은 뭡니까? 개수가 되어서 바쁘게 수액을 공급을 하면서 사람을 이롭게 해준다. 그래서 사주에서 개수가 있는 사람들이 보면 좀 오지랖이 늘지 않습니까? 부지런하고.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하고도 많이 일맥상통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을목줄기 가지가 되면서 어떻게 됩니까? 점점 성장해 가게 되죠. 그죠? 나무가 성장해 가는데 어떻게 됩니까? 4월 말이나 5월 초에 되면 꽃이 피잖아요. 그죠? 꽃이 피고 그리고 난 다음에 잎이 무성해져서 여름에 되면은 나무가 그냥 완전히 그 형태를 갖추고 드러나죠. 그래서 이 나무가 키도 크고 이 둥치도 굵어지는 그런 부분, 성장해 나가는 부분, 성장 발전해 나가는 부분을 제가 정화라고 표현했고요. 그래서 잎사귀가 무성해져 가지고 키도 크고 높아져서 완전히 드러나는 부분을 제가 병화라고 했습니다. 무성하게 드러나는 부분을 병화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무성하게 드러나는 부분은 여름이 되겠죠. 뿌리가 형성이 되고 줄기 가지를 하는 것은 봄의 영역이 되겠죠. 그리고 성장해 가서 나무가 무성하게 우거진 것은 여름을 지나갈 겁니다. 그래서 여름을 지나가게 되면 가을이 되어서 이 결과물 열매가 열리는데, 이 열매를 먹을 수 있는 부분을 제가 경금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먹지 않고 버리는 부분, 땅에다가 씨앗을 심는 부분을 신금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사주에서 이야기하면 이 경금은 실질적으로 현찰과 같은 거죠. 배가 고플 때 당장 먹을 수 있으니까, 돈 주고 사서 내가 필요한 거 쓸 수 있으니까. 그런데 씨앗은 어떻게 됩니까? 땅 위에 떨어져야 되고, 떨어진 씨앗이 땅 속으로 들어가야 되고, 그게 일정 시간 겨울을 잘 나서 봄에 뿌리를 만들어야 되고, 여러 가지 것들이 이제 형성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신금은 땅 속에 일단은 들어간다는 의미가 있어 부동산의 개념으로 이제 이해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경금은 따를 종자인데 왜 따랐습니까? 꽃이 봄에 피었는데 그 꽃이 떨어지고 난 다음에 그 자리에 여름을 거치고 가을이 되면 열매가 열리거든요. 그래서 이 경금을 얻으려고 그러면 봄, 여름, 가을을 시간의 어떤 그런 순서를 착실하게 이행해서 따라가야 된다는 의미로서 종자가 부여가 된 거고요. 이 씨앗이 땅 위에 떨어져 가지고 땅 속에 들어가면 결국은 임수를 빨아당겨서 개수화시키면서 어떤 게 생깁니까? 감목이라는 뿌리가 생기잖아요. 씨앗이 뿌리가 됐으니까 얼마나 확 바뀌었습니까? 그래서 바뀔혁자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이 나무가 결국은 땅에 뿌리를 받고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땅 위를 무토라고 하고 땅 아래를 기토라고 이제 저는 정의를 내린다는 거죠. 그래서 이 그림 하나로 해서 갑을병정, 무기경신, 임계를 이해하신다면 서로 다 유기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전체적으로 다 연결이 돼서 한 번에 다 보인다는 거죠. 그리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부분이 있죠. 항상 어떠한 시스템 전체 안에서 내가 이해하고자 하는 부분을 부분적으로 다 이해해서 그 관계성을 전체적으로 통섭을 하라. 그게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러다 보니 십천간도 나무 한 그루, 왜 제가 나무 한 그루를 했습니까? 식물, 38목도, 동방의 38목도에서 비롯돼서 뭡니까? 성장하고 열매를 얻고 또다시 뭡니까? 시작의 근원지로 돌아가는 이러한 일련의 사태가 현상이 하도에서 그대로 나타나 있고, 이 모습을 제가 나무 한 그루로 나타낸 것에 지나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너무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너무 중요한 이야기인데 들으시는 선생님들은 어떻게 이제 받아들이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오행은 서로 떨어져 있지 않다. 관계성을 있다. 그래서 이런 관련성을 가지고 십천간을 이해한다면 동양학 공부가 굉장히 쉬워질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도 들어주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